거칠게 쏟아져 들어가는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화학 공장이나 발전소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풍경이죠. 네,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2025년 기준 전 세계 데이터 소비량 예측치 무려 181 제타바이트라는 숫자가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과거 20년 동안 기업들의 IT를 지탱해온 전통적인 클라우드는 서버렉 하나당 5에서 10kW 정도 수준의 전력을 썼잖아요. 그쵸. 그 정도면 그냥 차가운 바람을 불어넣는 공랭식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AI 팩토리 시대는 렉당 수십, 수백 킬로와트를 넘어서 아예 메가와트급으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히 AI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똑똑해졌느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수만 개의 GPU 코어를 병렬로 구동하기 위해서 막대한 전력과 최첨단 물리적 하드웨어를 한치의 오차 없이 결합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아, 거대한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전면적인 재편이군요. 네, 그야말로 혁명이죠. 이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설비 시장 규모만 2030년까지 3,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거대한 슈퍼컴퓨터라는 유기체를 조립하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심층 분석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빅테크부터 건설사, 냉각 설비 업체,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천문학적인 돈을 대는 사모펀드까지. 이 거대한 AI 팩토리 생태계가 구체적인 팩트와 수치 위주로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기저에 깔린 물리적이고 재무적인 메커니즘을 제대로 봐야죠. 자, 가장 먼저 이 거대한 인프라를 지으려면 돈을 쥐고 있는 주체들의 움직임부터 봐야겠죠. 보고서에 등장하는 빅테크와 네오클라우드의 조달 구조를 보면 과거의 상식이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네, 공급망 구조가 완전히 역전됐죠. 예전에는 EPC, 즉 설계와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터빈 같은 핵심 발전 장비를 알아서 조달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빅테크가 직접 장비 제조사를 찾아가서 생산 라인을 아예 독점 내약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터빈을 건설사한테 관급자재처럼 툭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공급망 구조가 왜 이렇게 거꾸로 뒤집힌 건가요? 철저하게 시간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등 주요 지역에서 송전망 연결 대기 시간이 평균 4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걸리거든요. 와, 7년이요? 네. 게다가 송전망만 문제일까요? 발전용 가스터빈이나 H클래스 로터 같은 핵심 장비들도 주문이 밀려서 조달되기 시간이 수년 단위로 늘어났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전처럼 발주처의 프로젝트 입찰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공사가 장비를 주면 하면 이미 너무 늦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시공사가 미리 자기 돈으로 터빈 라인을 예약하려면 매월 최대 700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예약금을 내야 하는데 건설사가 이 리스크를 질 수 있을까요? 아, 절대 못하죠. 시공사가 그 수백만 달러를 매달 감당하다가 만약 발주처가 프로젝트를 취소하거나 연기해버리면 그 건설사는 곧바로 파산 직행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현금 유동성이 넘쳐나는 빅테크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 빅테크들에게 지금 데이터 센터 입지를 고를 때 1순위는 전력이 당장 가용하냐 이 한 가지뿐이거든요. 아, 입지 조건보다 전열이 무조건 우선이군요. 네, 그래서 단순히 터빈을 미리 사두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전력망 대기 시간을 우회하려고 아예 자체적인 복합 화력 발전소, 그러니까 CCGT를 짓거나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에 직접 돈을 쏟아붓고 있죠. 전력 생산이라는 인프라의 가장 밑단부터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와, 빅테크가 아예 발전소 사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생태계죠. 그런데 이 거대한 자본 게임의 반대편에는 신흥 세력, 네오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코어위브나 네비우스 같은 GPU 전문 클라우드 업체들이죠. 코어위브는 2023년에 데이터 센터가 3개였는데 2024년 말까지 28개로 늘렸습니다. 계약 규모도 엄청나잖아요. 네, 엄청나요. 코어위브는 메타와 210억 달러, 네비우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270억 달러 규모의 초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서에서 가장 이해가 안 갔던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수치죠?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덩치를 키우고 있는데 순수하게 GPU를 대여해주는 비즈니스의 매출총 이익률이 14%에서 16%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첨단 테크 기업 마진율이 14%면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겉보기엔 그럴 수 있죠.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고작 이 정도 마진을 남긴다면 사실상 엔비디아 배만 불려주는 자선 사업을 하는 셈인데요. 이들의 실제 생존 전략이 대체 뭡니까? 그 14%에서 16%라는 팩트가 네오클라우드의 딜레마이자 핵심 본질입니다. 이들의 비즈니스는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는 부동산 사업이 아니거든요. 최신 엔비디아 칩셋을 시장에 가장 빨리 내놓는 타임 투 마켓이 생명이죠. 아, 무조건 속도전이라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직접 수년 걸려 시공을 하지 않고 이미 고밀도 전력이 확보된 공간, 즉 파워드 쉘을 통째로 장기 임대해버립니다. 엔비디아와 워낙 밀착되어 있으니 GPU 렉은 시장에서 제일 먼저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마진이 낮죠? 임대료, 막대한 전력비, 그리고 무엇보다 GPU 하드웨어의 미친 감가상각을 털어내고 나면 마진이 14% 수준에 그치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건물도 빌려 쓰고 하드웨어는 금방 구형이 되어버리니까 비용 구조가 극도로 취약하군요. 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생존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단순 임대를 넘어 자체적인 오케스트레이션 소프트웨어나 추론 플랫폼을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마진을 방어하는 거네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어설프게 다수의 고객을 유치하는 대신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상위 1, 2개 빅테크에 매출의 절반 이상을 의존하는 강력한 락인 구조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익률은 낮아도 확실하고 거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해서 그 돈으로 다시 최신 칩을 사는 사이클을 굴리는 거죠. 자, 그럼 자본과 GPU의 흐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군가는 이 어마어마한 전력이 들어가는 건물을 실제로 지어 올려야 하잖아요. 네, 진짜 물리적인 공사가 필요하죠. 건설 생태계로 넘어가 보죠. 어플라이드 디지털의 사례를 보면 북미 남부 지역에 무려 430메가와트의 IT 부하를 감당하는 500에이커 규모의 초대형 AI 캠퍼스를 착공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죠? 보고서에 따르면 AI 팩토리는 건설 도중에도 GPU 폼팩터나 액체 냉각 배관 구조가 수시로 바뀐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시공사 사장이라면 중간에 설계도가 계속 바뀌는데 수조 원짜리 공사 계약을 맺을 수가. 맺을 수가 없죠. 과거의 계약 방식은 완전히 폐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시공사가 총 1,000억 원에 다 지어주겠습니다 하고 일괄 수주를 했잖아요. 네, 럼프선 방식이죠. 맞아요. 자재비가 오르든 설계가 바뀌든 시공사가 덤터기를 쓰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AI 팩토리에서는 그 방식으로는 시공사가 100% 파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스크 분산 계약 모델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죠. 대표적인 게 EPCM 방식입니다. 그건 시공사가 리스크를 안 지는 건가요? 네, 시공사는 정말 시공에만 집중합니다. 대신 수시로 일어나는 설계 변경 리스크나 수많은 납품업체들을 관리하는 책임은 발주처인 빅테크나 클라우드 업체가 직접 짊어지는 구조입니다. 아, 발주처가 설계 변경의 책임을 직접 지는 거군요. 우리가 냉각 배관을 갑자기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 추가 비용과 리스크는 우리가 댈게 이렇게 합의를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대 보증금액 실비정산 방식도 많이 씁니다. 발주처가 비용의 상한선은 정해두지만 그 안에서 발생하는 실제 공사비를 투명하게 보전해주는 거죠. 시공사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하겠네요. 그렇죠. 또한 현장에서 배관을 자르고 용접하다가 설계가 바뀌면 대처가 안 되니까 아예 펌프나 냉각 분배기를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사전 제작해서 현장에서는 레고 블럭처럼 조립만 하는 공법이 필수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 레고처럼 조립을 한다. 그 냉각 배관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 생태계에서 새롭게 권력을 쥐고 있는 주체들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보고서에 응용기술 영업대리점, 즉 어플라이드 랩이라는 그룹이 등장합니다. 버티브나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의 유통망이죠. 현재 고밀도 스위치보드의 리드타임이 최장 72주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밀려있죠. 그런데 이 어플라이드 랩들이 단순한 중간 유통상을 넘어서 프로젝트의 목줄을 쥐고 있는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AI 팩토리의 냉각 및 전력 분배 설비는 기성품을 사다가 전원만 꽂으면 돌아가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렉당 1000kW가 넘어가는 직접 액체 냉각, 즉 DLC 시스템은 렉의 종류, GPU의 펌팩터, 현장의 유체 압력에 따라 매니폴드가 전부 맞춤형으로 설계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관망이 다 달라야 한다는 거군요. 맞아요. 어플라이드 랩은 그냥 카탈로그 주고 장비 파는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이들은 프로젝트 초기부터 투입되어서 전체 냉각 시스템의 응용 설계, 건축가와의 현장 배관 통합 조율, 그리고 설치 후 수압 테스트와 시운전까지
엔지니어링 전체를 총괄하는 주체입니다. 단순 유통이 아니라 사실상 엔지니어링 총괄이네요. 네. 현재 데이터 센터 조달 비용의 3분의 2가 이들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될 정도니까 이들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실상 AI 팩토리를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건물을 다 지어놔도 이들이 맞춤형 배관을 설계하고 꽂아주지 않으면 그냥 빈 깡통이라는 거군요. 자, 그러면 건물을 짓다가도 설계를 바꾸고 배관을 뜯어 고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원인, 바로 엔비디아의 가속기 로드맵을 들여다보죠. 네,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죠. 무어의 법칙은 옛말이고 이제 1년 단위로 물리적 한계를 부수고 있습니다. 수치를 한번 볼까요? 24년, 25년을 주도하는 블랙웰, 단일 렉, 즉 72개의 GPU가 들어간 GB20 NVL72의 렉 하나가 120에서 140kW를 소모합니다. 엄청난 전력이죠. 그런데 2026년 베라루빈 아키텍처로 넘어가면 렉당 전력이 220kW를 돌파합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에어컨 바람 쐬어주는 공랭식 항온항습기로는 140kW 발열을 시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아, 불가능합니다. 찬바람을 아무리 세게 불어넣어도 칩이 그냥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직접 액체 냉각, DLC 기술이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표준 인프라가 된 겁니다. 아예 액체로 열을 빼앗아야만 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전력 소모가 이렇게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술적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바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때문입니다. 최신 AI 모델들은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면 바로 답을 뱉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수많은 추론 과정을 거치며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늘리거든요. 아,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엄청난 트래픽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엔비디아는 2026년 루빈 아키텍처부터 구조 자체를 뜯어 고칩니다. 바로 분리형 추론 구조를 도입하는 겁니다. 분리형 추론이요? 잠깐, 그건 말 그대로 뇌를 반으로 쪼갠다는 뜻인가요? 한쪽 칩은 사용자 프롬프트만 듣고 다른 쪽 칩은 답변만 생성하기 위해서 중간에 트래픽이 엉키지 않게 만든다는 건가요? 와,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프롬프트 처리를 전담하는 CPX 프로세서와 답변 생성만 전담하는 GPU를 물리적으로 아예 분리하는 겁니다. 오, 역할을 그렇게 나눠버리는군요. 네, 이렇게 역할을 쪼개버리면 블랙홀 대비 대기 시간을 10분의 1 수준으로 단축시킬 수 있죠. 하지만 칩의 구조가 복잡해지니 전력 소모는 220kW로 껑충 뛰는 거고요. 뇌를 쪼개서 속도를 높이는 대신 전력을 엄청나게 먹는 거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2028년에 등장할 파이먼 아키텍처입니다. 단일 렉에 144개의 패키지를 집어넣어서 렉당 전력 밀도가 마침내 메가와트급에 도달합니다. 네, 드디어 메가와트 시대가 열리는 거죠. 보고서를 보면 이 메가와트급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존 데이터 센터들이 쓰던 480V 교류 전원을 완전히 버린다고 합니다. 대신 배전번에서부터 800V 직류 전력을 렉으로 직접 쏘아보내는 방식으로 세대 교체를 한다는데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죠.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왜 전기의 종류, 교류에서 직류로 아예 방식을 갈아엎어야 하는 건가요? 기존 전기 인프라의 물리적 한계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는 외부에서 480V 교류를 받아서 서버 렉 내부에서 54V 직류로 변환해서 씁니다. 그런데 렉 하나가 1메가와트를 쓴다고 가정해보죠. 1메가와트라는 엄청난 에너지를 54V라는 낮은 전압으로 공급하려면 물리법칙상 전류량이 엄청나게 커져야 하거든요. 아,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볼게요. 전압이 수압이고 전류는 물의 양이잖아요. 물, 그러니까 에너지는 엄청나게 필요한데 수압인 54V가 낮으니까 그 엄청난 물을 보내려면 배관, 즉 케이블이 기형적으로 굵어져야 한다는 거군요. 아, 완벽한 비유입니다. 전류량이 높아지면 구리 케이블이 사람 팔뚝만큼 두꺼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렉 내부의 한정된 공간을 그 굵은 구리선이 다 차지해서 공기나 냉각수가 흐를 틈조차 막아버리죠. 공간 효율이 완전히 떨어지겠네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높은 전압의 교류를 낮은 전압의 직류로 렉 안에서 변환할 때 막대한 열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자체로 냉각 부담을 폭발적으로 가중시키는 거죠. 처음부터 고수압, 즉 800V의 직류를 바로 꽂아버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800V 고전압 직류를 곧바로 쏘아보내면 전류량을 확 낮출 수 있어서 케이블 두께도 얇아지고 랭 내부의 변환 과정을 아예 없앴으니 발열과 전력 손실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야, 정말 극단적인 최적화네요. 그리고 물리적 한계는 전기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통신을 위한 구리선도 한계에 달했어요. 데이터 전송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신호 감소 현상 때문에 구리선으로는 최대 통신 거리가 2m에서 2.5m를 넘지 못합니다. 고작 2.5m요? 네, 그래서 8번 세대부터는 렉 간 대규모 데이터 전송을 위해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 쏘는 실리콘 포토닉스, 즉 광학 인터커넥트 네트워킹이 필수적으로 도입되는 겁니다. 렉당 1메가와트, 케이블을 녹여버릴까봐 800V 직류 전원 도입, 그리고 구리선을 버리고 빛으로 통신하는 광학 인터커넥트까지. 이건 무슨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SF 영화에 나오는 외계 우주선 엔진을 만드는 수준이네요. 하하, 사실상 그 정도 수준의 엔지니어링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극단적인 인프라를 수십, 수백 개씩 지으려면 자본 지출이 천문학적일 텐데요. 상업은행 대출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금융의 혁신이 일어났죠. 제가 제일 놀란 게 아까 언급한 코이브입니다. 2024년에만 16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생기업이 자기회사 지분을 깎아먹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거액을, 그것도 A3 투자 등급으로 조달할 수 있었던 거죠. 은행이 바보도 아니고 무슨 담보를 믿고요. 이게 바로 사모펀드들이 동원한 사모신용, 즉 프라이빗 크레딧이라는 혁신적인 금융공학의 핵심입니다. 은행이 땅이나 건물 같은 전통적인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 담보가 대체 뭡니까? 담보는 정확히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코어웨이브가 조달한 최신 엔비디아 GPU 하드웨어 자산의 가치 그 자체이고요. 둘째는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과 체결한 장기 클라우드 임대 계약의 확장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은 엔비디아 GPU를 일종의 디지털 시추선으로 본 거네요? 오, 정확한 표현입니다. GPU라는 시추선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자산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빌려 쓰면서 내는 수년치 임대료가 확정된 원유 수익인 셈이니까 그걸 이중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초우량 기업들이 임차인으로 확정되어 있으니 A3라는 높은 투자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 구조 덕분에 신생 기업들은 지분 희석 없이도 막대한 자금을 끌어와 인프라 팽창 속도전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와, 금융공학의 승리네요. 하지만 사모펀드들의 야심은 단순 대출에 머물지 않습니다. 거시적인 인프라 자체를 사들이고 있죠. 블랙스톤은 100억 달러에 인수한 QTS라는 데이터 센터 기업을 900% 규모로 피워내고 있고 호주의 에어트렁크를 240억 호주 달러의 통째로 인수했습니다. 스케일이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심지어 전력 부족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전력회사 PPL과 250억 달러 규모의 조인트 벤처를 맺고 천연가스 발전소를 신설하고 있어요. 블랙스톤이 가스 발전소까지 짓는다고요? 정말 미친 스케일이네요. 거기에 더해서 특수목적법인, 즉 SPV를 활용한 자본 조달도 눈에 띕니다. 블루아울 캐피탈이 메타를 위해 300억 달러 규모의 파이낸싱 구조를 짰는데 메타 지분이 20%, 블루아울 펀드 지분이 80%입니다. 네, 아주 독특한 구조죠. 아니, 메타처럼 돈 많은 하이퍼스케일러가 왜 굳이 자기가 100% 소유하지 않고 사모펀드의 80% 지분을 넘기는 SPV 구조로 활용하는 겁니까? 그건 철저히 재무제표 방어를 위해서입니다. 메타가 아무리 현금이 많아도 3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인프라 부채를 자기 회사 장부에 고스란히 올리면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주주들의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아, 부채 비율이 확 올라가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블루아울이 80% 지분을 갖는 외부 SPV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메타는 데이터 센터의 사용권은 확실히 주면서도 그 300억 달러의 부채는 장부에서 분리해버리는 오프 밸런스 시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거대한 사모펀드가 빅테크들의 재무적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장부에서 빚은 지워버리면서 인프라는 챙긴다. 정말 치밀한 금융공학이네요. 자,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AI 팩토리 시대는 단순한 IT의 발전이 아닙니다. 네,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송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소 수직 계열화, 220kW 발열을 접기 위한 액체 냉각 배관과 모듈화 시공, 물리적 한계를 뚫기 위해 도입된 800V 직류 전원과 광학 인터커넥트,
그리고 디지털 시추선 같은 GPU 하드웨어를 담보로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거대한 금융공학까지. 이 모든 팩트들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죠. 맞습니다. 결국 새로운 산업혁명의 물리적, 재무적 인프라 그 자체입니다. 향후 글로벌 패권은 누가 최첨단 GPU를 확보하느냐를 넘어서 그 엄청난 에너지를 먹는 괴물 같은 인프라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자본화할 수 있느냐에 달린 거네요. 네, 팩트와 수치가 그걸 정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확인했듯 엔비디아의 아키텍처는 블랙웰에서 루빈 그리고 메가와트급의 파이먼으로 1, 2년마다 극단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아까 코어비브 같은 기업들이 받은 수백억 달러의 사모대출은 현재 세대의 GPU 가치를 주된 담보로 잡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 이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발적이어서 담보로 잡혀있는 그 수조 원어치의 칩셋들이 5년짜리 임대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전락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첨단을 달리는 이 극단적인 속도전의 이면에서 조용히 팽창하고 있는 이 거대한 재무적 시한폭탄에 대해 여러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